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지하에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위기를 계산하던 미국의 자만심이 한국 기술자들의 철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도시가 숨을 잃었으며 백악관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오만했던 그들의 계산표에는 신뢰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의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저는 매일 숫자와 그래프를 마주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방부 위기 시뮬레이션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제게 주어진 이후 모든 위험은 제게 단지 엑셀 시트의 한 칸에 불과했죠. 한국 기술자들의 철수 가능성이라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도 저는 그저 마우스를 클릭해 새로운 변수를 입력할 뿐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즉시 결과를 보여주더군요. 일시적인 생산성 저하 12%, 복구 예상 기간 3주. 제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이 문제도 곧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저었죠. 이민단속 강화 정책이 발표된 그날 아침에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모델이 제게 확신을 주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의 모든 위기를 숫자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텔레비전 화면에 떠오른 속보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한국인 기술자들까지 연행되고 있다는 뉴스였죠. 제 머릿속에서는 즉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류 자격 오류 가능성 3%, 행정착오로 인한 일시적 구금. 하지만 그날 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제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다는 보고였죠. 제 노트북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신호가 미친 듯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걸 느꼈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죠.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상사는 제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죠.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제 모델은 틀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새벽 뉴스에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보다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왜 자신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더군요. 제 옆자리의 동료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숨이 사무실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죠. 미국 언론은 즉시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법 집행의 당연함을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인권 침해를 외쳤죠. 저는 그저 숫자로만 보던 사람들이 실제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 계산 모델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방송국들은 긴급 특보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 분노의 목소리는 태평양을 건너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이 워싱턴 정가를 흔들기 시작했죠. 제 상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노트에 적어내려갔습니다. 신뢰의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이죠. 조지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공장 가동률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거대한 공장 건물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 안은 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움직였을 크레인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채 멈춰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는 텅 빈 채로 정지해 있더군요. 현장 관리자가 저를 맞이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기계는 모두 정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매뉴얼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손끝의 감각이었죠. 그 순간 제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텅 빈 주차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수백 대의 차량으로 가득했을 그곳이 이제는 몇 대의 차만이 외롭게 서 있더군요. 길 건너편의 다이너는 문을 닫았고 모텔의 네온사인은 꺼져 있었습니다. 주유소 주인은 의자에 앉아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 도시 전체가 공장과 함께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노트북의 경제 모델은 이런 연쇄 효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기술자가 사라지면 그 가족이 떠나고 그들이 이용하던 가게가 문을 닫고 그 가게 주인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삶이 연결된 거대한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제가 계산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저는 한국계 교수인 리처드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했지만 그가 제게 보여준 것은 의외로 간단한 그래프였죠. 한국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들의 생산성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같은 기계, 같은 시설인데도 결과는 확연히 달랐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인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것이 바로 차이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다음 자료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대와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기 대응 사례들이었는데 미국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더군요.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팀은 즉시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불량률이 급증했을 때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뛰어들었죠. 리처드 교수는 이것을 신뢰의 운영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하드웨어지만 문화는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네요. 문화야말로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이고 기술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손에 들린 펜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모든 모델에는 이런 요소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입니다. 백악관 서쪽 건물의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심호흡을 했죠. 단순한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즉시 반발했죠.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고, 그것은 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멈춰있는 공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실직한 미국 노동자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이죠.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정치적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고. 저는 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그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다른 부서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자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신뢰했다는 사실이라고, 그 신뢰를 우리가 먼저 깨뜨렸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였죠. 누군가는 들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조지아의 한국 기업 하청업체들의 재무 자료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성금 30%라는 항목이 모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중소납품업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있었더군요. 이것은 미국 기업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작은 업체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지역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이 성금도 사라졌습니다. 연쇄 파산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죠. 제 엑셀 시트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상생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이 정말 경쟁뿐일까요? 협력과 신뢰도 자본주의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지표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숫자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죠. 깨진 신뢰의 조각들이 만들어낸 폐허를 말입니다. 현장 조사를 계속하던 중 저는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문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의 작성 날짜를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무려 1년 전이었습니다. 정책 변화 시 전면 철수라는 시나리오가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더군요.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각 부서별 철수 순서, 장비 이전 계획, 심지어 미국 직원들의 재배치 방안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본 순간 그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체스 게임에서 우리보다 열수는 앞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한 기업이 철수하면 다른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펜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상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보고서에 이 내용을 추가하면서 저는 써내려갔죠. 한국은 위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제어한다고. 그들에게 이번 사태는 재앙이 아니라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의 전직 관리자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장 공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일이었죠. 새벽 2시,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만으로 12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죠. 0.3도의 미세한 노즐 각도 차이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수백 대의 차량을 불량해서 구해냈습니다. 미국인 관리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승인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승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동료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었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율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팀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밤새 새로운 공정을 시험했다더군요. 다음 날 아침, 수율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본사의 보고는 그 다음에 이루어졌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분석해보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집단이 가진 초능력이라고. 미국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기술은 베낄 수 있지만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한국 정부가 제시한 복귀 조건을 검토하면서 저는 그들의 요구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 비자 패스트트랙, 현장 자율권 보장, 단속 절차의 투명화,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였죠. 저는 이 조건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죠. 누군가가 먼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제도로 대화한다고 말이죠. 국무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조건들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자라고. 미래의 신뢰를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또다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를 두고 계속 미루기만 했죠.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한국계 직원이 저에게 말했죠.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신뢰라는 것은 깨지기는 쉬워도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말입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의 공장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죠. 미국인 기술자들을 긴급 투입했지만 그들은 기계를 작동시킬 수는 있어도 한국 팀이 만들어내던 품질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불량률은 3배로 늘어났고 생산 속도는 절반으로 떨어졌죠. 공장 주변의 한국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의 매콤한 냄새가 사라진 거리는 을씨년스럽기만 했죠. 저녁이면 북적이던 노래방도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직한 미국인 노동자 마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더군요. 우리도 한국 팀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특히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없으니 그 정신마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텅 빈 공장 식당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이너의 주인 셀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로 매출이 80%나 줄었다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활기가 사라졌다고 말이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움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가치 측정 도구라고. 우리는 그들이 여기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빈자리가 그들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떠나면서 남긴 메모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그때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하청 파트너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포춘 500대 기업의 CEO들이 모인 회의에서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들의 부재가 곧 우리의 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했더군요. 독일과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 비슷한 파트너십 협정을 맺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것을 21세기 산업 질서의 재편이라고 보도했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들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새로운 질서에서 미국은 여전히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드웨어만 보고 소프트웨어를 무시했다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죠.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라고.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문화와 시스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언제쯤 이 위기가 끝날지, 아니 끝날 수는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기장을 펼쳐들고 저는 오늘도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희소한 자원은 석유도 금도 아닌 바로 신뢰라고.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적었죠. 제 옆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높이 솟은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나오지 않았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한국 기술자가 남기고 간 낡은 공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구를 손에 들고 천천히 쓰다듬었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끝에 전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손때가 묻은 이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룬 손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숨이 막힐 때 깨닫듯이 한국이라는 존재가 우리 산업의 산소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그때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텅 빈 공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일어서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내일도 현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빈자리를 지키면서 말이죠.